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귀칼 작가를 보내게 된다면 어떻게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은 다크 판타지 액션 장르이니만큼 암울한 과거를 가진 이들과 암울한 전개를 당하는 캐릭터들이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반부의 사악한 전개를 보며 작가를 욕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귀칼 작가를 참혹한 귀칼 세계관의 가상으로 보내버리면 어떨까 싶어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볼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시나리오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귀멸의 칼날 작가로 엄청난 수입과 명성을 얻게 된 작가 고토케 고요하루 일명 악어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높아진과 동시에 참혹한 전개와 용두사미식 결말을 내놨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질책이 쏟아지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었죠.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자가 되어 호화로운 일상을 보내면서 행복에 이어온 악어 작가는 어우 왜 이렇게 다들 귀칼에 대해서 참혹하다느니 결말을 후지다느니 그러는 거지? 감동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걸 모르나? 만할 못들 으캬캬캬 라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유튜브에서 한 유튜버가 귀칼 생활에 들어가는 시나리오를 쓴다는 걸 우연히 보고 거참 저런 걸 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하여튼 오타쿠란 별걸 다 한다니까? 이라고 생각하며 고급 소고기 스테이크를 썰어 먹다가 오 이것도 진리네 남겨야겠다 라고 한 뒤 잠에 들었죠. 그런데 언제까지 저 잠만 자고 있을 거냐며 누군가가 발로 걷어찼고 악어 작가는 옆구리를 맞아 고통스러워하며 눈을 떴습니다. 주변에는 이상한 냄새와 더불어 빈민총 같은 느낌의 풍경이 보였고 여긴 어디지? 라며 고문을 일으켰죠. 그런데 처음 본 아저씨가 사정없이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찼기에 악어 작가는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쭈 이것이 반항을 해? 감히 지금껏 널 키워주고 먹여준 아빠를 신고하겠다고? 그래 한번 신고해봐라 누가 널 도와주나 라고 하며 더욱 심한 구타가 시작되었죠. 악어 작가는 계속해서 맞다가 결국 쓰러졌고 잠시 뒤 눈을 다시 떠 저벅저벅 겨울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얼굴을 보니 자신의 캐릭터 추이리 카나오의 얼굴이었고 이게 지금 뭔 상황이냐고 당황했죠. 악어 작가는 어떻게 하면 이 꿈에서 벗어날 수 있냐며 볼을 꼬집어보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저 멀리서 아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나오는 아빠가 술에 취해 있는 걸 보자 잡히면 또다시 폭행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에 냅다 도망쳤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웃집 어른들에게 잡혔고 그대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카나오의 엄마 아빠는 어디 감히 도망가느냐고 후드려 패기 시작했고 그녀는 매일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악어 작가는 와 이 어린아이한테 내가 도대체 무슨 설정을 해놓은 거지? 라며 후회했는데 초반 설정을 해놓을 때는 별 생각 없이 과하게 하는 게 독자들에게 자극이 되어 좋을 것 같다고 해놓은 거였는데 막상 그 당사자가 되어보니 정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악어 작가는 매일 밥도 굶기다시피 주는 부모 때문에 말라갔는데 그때마다 현실 세계에서 남기고 온 소고기 스테이크가 생각이 나 눈물이 흘렀죠. 그리고 매일 맞다 보니 감정 표현하는 방법도 잊어버렸고 차라리 나를 죽여줘 라는 생각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던 중 카나오의 부모는 카나오를 노예로 팔아버렸고 카나오는 원작의 미래를 알고 있었기에 드디어 악독한 부모에게서 해방이 되었다고 기뻐했죠. 이제 끌려가던 중 카나오와 시노부를 만나 잠깐 동안은 행복한 삶을 살겠거니 라며 안도했는데 좀처럼 걸어가도 어째 호초 자매와 마주치지 않았고 카나오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며 당황했습니다. 한참 가다가 카나오는 저 멀리 호초 자매가 진행하고 있는 게 보였고 오랜만에 기쁜 감정이 복받쳐올라 그녀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는데 카나에는 그런 카나오를 보고 어머 시노부 저 아이 좀 봐 아빠랑 특이하게 산책을 하고 있네. 처음엔 줄에 묶여 있어서 어디로 팔려나간 줄 알았는데 저렇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니 내 착각이었나봐 라고 했죠. 시노부는 요즘 세상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우린 빨리 혈기가 있는 곳이나 가자구 라고 하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나오는 어라? 이게 아닌데? 라며 당황했고 그대로 다른 집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카나오는 거기에서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았고 몇 번을 도망가려고 시도했지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카나오를 발견하면 그대로 잡아다가 주인에게 끌고 왔기에 배만 더욱 맞을 뿐이었습니다. 악어 작가는 애초에 카나오에게 이런 설정을 넣어서 자신이 이렇게 고생하느냐며 어떻게든 살아나갈 방법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카나오는 밤에 집주인이 잡는 틈을 타 또다시 야반 도주를 했고 이번에는 산을 타고 넘어가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죠. 그래요, 쉴 새 없이 뛰었고 제발 원작의 캐릭터 중에 아무나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길 가던 어떤 아주머니가 카나오를 보며 무슨 일이냐고 엄청나게 지쳐 보이는데 쉴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해주겠다고 어디론가 들어갔습니다. 카나오는 마치 엄청나게 허기졌는데 다행이라며 그 여자를 따라갔죠. 카나오는 그곳에서 온갖 따뜻한 대접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길고 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구나 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줌마는 이렇게 따뜻한 밥과 잘 곳을 제공해주신 분에게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며 카나오를 어떤 방에 데려갔는데 그곳에 문을 여니 상인이 도마가 안녕? 새로 들어온 아주 예쁜 아이구나 라며 반겨줬죠. 카나오는 도마를 보자마자 젠장 이거 완전 X했다 라며 식은땀을 흘렸고 먹을 것을 주신 건 참 감사하지만 저는 이만 가볼 곳이 있어서 가봐야겠다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도마의 만생을 학교를 벗어나 휴 도마를 마주치다니 큰일 날 뻔했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앞에 도마가 나타나 너 어떻게 내 정체를 알고 있는 눈빛이네? 라고 했죠. 카나오는 기겁하며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도마가 철부채로 다리 힘줄을 끊어 넘어뜨렸고 내게서 도망갈 수 있는 인간은 없단다 라고 하면 다가와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아가 작가는 산채로 도마에게 뜯어먹히는 고통을 당하며 눈앞이 캄캄해졌죠.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 눈을 뜬 아가 작가 드디어 현실로 돌아온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곳은 귀칼 세간인도 했고 시노부 악몽이라도 꾼 거니? 라며 카나에가 자신을 깨웠습니다. 아가 작가는 자신이 이번에는 시노부가 되었다는 걸 알았고 시노부는 그나마 무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었나? 라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고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들리는 비명소리가 집안으로 퍼져 들렸습니다. 시노부는 순간 맞다 시노부는 어린 시절 혈귀에게서 부모를 잃게 되지 라며 황급히 카나에를 벽장 안으로 데려가 숨었고 혈귀에게 뜯어먹히는 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통이었기에 얌전히 숨어있을 수밖에 없었죠. 혈귀는 부모님의 숨통을 다 끊어놓았는지 호초 자매가 있는 벽장 가까이에 저벅저벅 걸어왔고 시노부는 제발 빨리 와라 교메이 라며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끼익하며 혈기가 벽장의 문을 여는 순간 철퇴가 날아와 그 혈기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렸고 시노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다리가 풀려버렸죠. 교메이는 안타깝지만 너네의 부모는 혈기에 의해 죽었다고 하며 연보를 외운 후 가던 길을 가려고 했는데 카나에가 우리에게도 혈기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며 부탁했고 시노부는 귀할 대로 살아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 카나에와 함께 귀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악어 작가는 하나 관가했던 게 있었는데 시노부는 체구가 작고 근력이 약한 편에 속했기에 혈기 한 마리를 죽일 수 있는 실력을 쌓으려면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던 거였죠. 악어 작가는 혈기와의 전투에서 항상 부상을 입고 냈기에 왜 시노부에게 신체적인 약점을 준 걸까 구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카나에가 자연스럽게 주가 되면서 나비저택에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지난번 카나오처럼 힘든 삶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 어느 날 시노부는 카나에와 함께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있던 카나오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시노부 속 악어 작가는 자신이 자매에게 구원받지 못해 개고생을 했다는 것에 열이 받아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심정으로 카나오를 외면한 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 착한 카나에는 카나오를 발견한 후 그녀를 구해줬고 시노부는 쳇 결국 원작대로 되는 건가? 라며 아쉬워했죠. 그 뒤 다소 안락한 귀할대 생활을 하면서 전투에 직접 나서기보단 부상을 당한 귀할대원들을 치료하는 쪽으로 전념을 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부상을 입고 찾아온 도미오카 기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악어 작가는 내가 만든 캐릭이지만 너무 잘생겼잖아 라는 생각으로 기우에게 극심을 품었고 이왕 이렇게 온 세계이니 기우와 알콩달콩 연애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시노부는 기우를 볼 때마다 친절하게 말을 걸었는데 어째선지 기우는 시노부에게 굉장히 차가웠고 도무지 눈치가 없어서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시노부는 그럴 때마다 어처구니가 없었고 이렇게 예쁜 캐릭터가 본인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걸어주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호응을 해줘야지 저 기우라는 캐릭터는 왜 저리 답답하냐고 괜히 기붕이가 아니라며 혼자 열받아하다가 아 맞다 내가 만든 캐릭이지 왜 저런 멋진 캐릭에 답답한 설정을 넣어놨을까? 라며 자책을 했죠. 그렇게 기우 꼬시기를 실패하고 나비저택 안에서 많은 꽃의 호흡축구들과 카나오, 아오이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아오이가 황급히 들어와 지금 어떤 한 혈기가 쳐들어와 공격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설마 그게 오늘이었어? 라며 황급히 나갔는데 이미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츠코들이 죽어있었고 언니 카나에가 힘겹게 도마와 싸우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시노부는 아니 무슨 상윤이 도마가 나비저택을 어떻게 알고 찾아오냐고 이거 완전 억지 밸런스 붕괴잖아
라며 절망했는데 카나에가 도마에게 접근했다가 폐에 내기 열정이 파고들어 피토를 하는 장면을 보며 아, 이것도 내가 만든 설정이었지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때 카나에는 시노부를 쳐다보며 어서 도망가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원래 시노부는 카나에가 도마와 싸울 때 그 자리에 없었어야 했는데 원작의 시노부는 임무에 나갔다가 카나에가 도마와 싸운 후에 도착하지만 악어 작가의 시노부는 원작과 다르게 나루자택에 안전하게 박혀서 살았기 때문에 도마와 마주치게 된 거였죠. 도마는 시노부를 보자마자 너 참 먹음직스러운 아이구나 라고 하며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시노부는 겁에 질려서 몸이 얼어붙어 버렸고 카나에는 시노부를 구하기 위해 무리하게 몹을 사용해 뛰어들었죠. 그의 도마는 얘가 네 동생이구나, 감정에 치우쳐서 너무 큰 허점을 보이면 안되지 라고 하며 카나에를 얼음창으로 꽂아버렸습니다. 원작에서라면 카나에가 끝까지 냉철하게 싸우며 새벽까지 버텼지만 현재 상황에서 전투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시노부가 끼어드는 바람에 냉철함을 잃었고 원작보다 빠르게 도마에게 당해버렸죠. 시노부는 제발 이러지마 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고 도마는 그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난 참 좋아한다며 저벅저벅 다가왔습니다. 시노부는 급하게 허리춤에 있는 일륜도를 꺼내 도마에 공개했지만 도마에 철부채에 튕겨져 그대로 부러져 버렸고 도마는 얼음 혈기술로 시노부를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를 얼려버렸죠. 시노부는 싸늘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도마는 여기서 네 언니가 내게 흡수하는 걸 구경이나 하라고 하며 쓰러져 있는 카나에게 나갔고 그대로 카나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시노부는 언니가 뜯어먹힌 장면을 보고 구토를 했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느냐며 울부짖었죠. 도마는 그런 신호를 보고 씩 웃으며 다가왔고 걱정하지마, 너도 곧 언니를 따라가게 해주겠다고 하며 시노부를 끌어안았습니다. 시노부는 도마의 포옹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도무지 힘으로 도마를 이길 수가 없었고 온몸의 뼈가 부득부득 부러지는 고통을 느끼게 되었죠. 시노부 속 악어 작가는 죽이려면 깔끔하게 심장을 찔러서 죽이던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이느냐며 심지어 이렇게 예쁜 캐릭터를 온몸의 뼈를 박살내서 죽인 다음에 흡수해버리는 건 무슨 경우냐고 이거 생각해낸 사람은 최소 사이코패스라며 욕을 하다가 아, 내가 만든 거구나 라고 하며 눈물을 주룩 흘렸습니다. 도마는 그러한 시노부의 발악에 더욱 쾌감을 느끼는 듯 기뻐했고 더욱 시노부를 고통스럽게 죽이기 시작했죠. 악어 작가는 이 도마 또라이 같은 녀석이라고 하며 의식이 그려졌고 그렇게 고통의 끝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아주 따뜻한 집이었고 자신의 앞에는 루카가 다정한 미소로 악몽을 꾸었나 보구나 큐주로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악어 작가는 자신이 큐주로가 되었다는 것에 이번에는 부잣집 출신의 아주 멋진 자신이 애정하는 캐릭이 되어 다행이라며 기뻐했죠. 큐주로는 항상 열정적인 모습과 더불어 강인한 멘탈을 가지고 있기에 그나마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잣집 아들의 삶, 아빠 신주로는 임무가 없는 날이면 큐주로를 불러 검수를 지도해줬고 엄마 루카는 지친 큐주로에게 수고했다며 맛있는 음식과 함께 강한 이가 가져야 하는 책무에 대해서 냉철한 교육을 해줬죠. 악어 작가는 이 따스한 일상이 너무나도 편했고 무난하게 이대로만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엄마인 루카가 병에 앓아 눕게 되었고 악어 작가에게는 불안한 기운이 음습해왔죠. 신주로는 아내 루카가 죽고 나면 멘탈이 무너져버리게 설정을 해왔던 터라 악어 작가는 최대한 루카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자신이 설정해놓은 루카의 죽음은 손을 쓸 수 없도록 전개되었고 머지않아 루카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큐주로는 아빠의 멘탈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따스한 위로를 해봤고 신주로는 의외로 고맙다며 우리끼리라도 힘을 내서 살아가자며 큐주로와 신주로를 끌어안았죠. 그의 악어 작가는 역시 진심을 다해 위로하면 이렇게 사람이 변한 거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신주로가 임무가 끝나고 술을 들고 온 날이 잦아지게 되었고 어느새 매일 밤마다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곤 했죠. 그러다가 큐주로가 검술 들여나고 있으면 나와서 이딴 게 뭔 필요냐며 윽박을 질렀고 너처럼 재능 없는 녀석은 검을 잡아봤자 그 누구도 구할 수 없을 거라고 목검을 빼서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큐주로는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 소리 하냐고 나는 분명 당신보다 재능이 많다고 소리를 쳤죠. 순간 악어 작가는 내가 왜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버린 거지? 라며 스스로 놀랐는데 큐주로의 기질상 열정이 가득했고 불의를 참지 못했기에 스스로를 엄청나게 컨트롤하지 않으면 아빠에게도 바른 소리, 신주로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가 튀어나온 거였습니다. 그의 신주로는 감히 아빠한테 건방지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그렇게 재능이 많다면 한번 보여보라고 큐주로를 후드려 패기 시작했죠. 큐주로는 아직 어린아이의 몸이었고 검술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태이만큼 염주로 하락하고 있는 신주로에게는 전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큐주로가 된 악어 작가는 그 이후로 매일매일 신주로가 포금을 하고 들어와 큐주로에게 특훈이랍시고 모질게 목검으로 후드려 팼고
아가 작가는 점점 몸과 마음이 비폐해지기 시작했죠. 급기야 이제 목구만 봐도 온몸이 달달달 떨릴 정도로 트라우마가 되었고, 아빠가 그냥 임무에 나갔다가 혈귀에게 죽어버렸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신주로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고, 쿄요로 어디 있느냐, 어디 한번 엄청난 재능을 보여봐라 라고 하며 쿄요를 불러내 목구으로 때렸죠. 쿄요로는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나는 검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겠다며 애원했고, 신주로는 찌릿 나약한 녀석이라고 하며 휙 돌아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가 작가는 분명 원작의 쿄요로는 엄청나게 늠름하고 전혀 상처 없이 무난하게 자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신은 이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원작의 쿄요로는 사실 이런 신주로의 무지막지한 폭언에도 꿋꿋하게 자신의 신념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홀로 예전 염주일이 써놓은 화염의 호흡 수기를 읽으면서 피나는 노력을 해왔고, 끝까지 아버지를 묘하지 않으며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었고, 그런 어린 시절에 혹독한 삶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귀할 때 최전방에서 싸우며 동료들을 지키는 열혈 라마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정신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전개, 아가 작가는 쿄요로가 되면 그게 당연하게 될 거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에 결코 원작의 쿄요로처럼 되지 못하고 튕겨 나갔던 거였죠. 아가 작가 쿄요로는 그렇게 어정쩡한 성인이 되었고, 아무리 집에서 억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며 합리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랭구고 저택 마당에서 엄청난 귀가 느껴졌고, 곧이어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봤죠. 그곳에는 상해삼 아카자가 있었고 건너편에는 신주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카야는 호흡의 검사들 중에 강력한 공격력을 지녔다는 염주를 찾아왔는데 웬 술주정배 이명 있느냐며 나를 즐겁게 해주라고 소리쳤죠. 신주로는 너 따위는 술을 마시고도 단칼에 베어볼 수 있다며 화염의 호흡을 시연해 덤벼들었는데, 아카야는 술에 취한 신주로의 공격을 맞을 리가 없었고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그대로 신주로를 날려버렸습니다. 아카야는 저 녀석으로는 도저히 싸울 기분이 나지 않는데 이 가문은 대대로 염주였다고 했으니 네 녀석도 한 실력 하겠지? 라며 쿄요로를 바라봤죠. 쿄요로는 무한열차에 가지도 않았는데 왜 아카자를 만나는 거냐며 덜덜 떨었고, 아카야는 쓰러져 있는 신주로의 칼을 쿄요로에게 던져줬습니다. 쿄요로는 그 칼을 잡고 자세를 잡았는데 이미 쿄요로의 몸은 칼에 대한 트라우마가 가득했기에 숨이 가빠지며 식은땀이 났고, 그런 모습에 아카야는 실망하며 저 주정뱅이보다 더 쓰레기구나 라고 했죠. 아가 작가는 쿄요로가 무한열차에서 아카자와 치열한 접전을 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자신이 왜 이렇게 꼬여버렸느냐며 한탄했고, 아카야는 흥도 식었으니 얼른 끝내고 다른 곳이나 가야겠다며 뛰어와 쿄요로의 복부를 주먹으로 뚫어버렸습니다. 아가 작가는 그에 전혀 반항하지 못했고 엄청난 고통과 함께 눈앞이 흐려졌죠. 그때 옆에서는 엄마인 루카의 환상이 나왔고, 쿄요로는 어머니 저는 지금껏 잘해온 걸까요? 라고 물었는데 루카는 난 네가 이렇게 약한 아이일 줄은 몰랐다 라고 하며 싸늘하게 고개를 돌렸고, 쿄요로는 그렇게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찍찍 찍찍 찍찍. 옆에서 웬 쥐가 찍찍거리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된 아가 작가. 주변은 온통 어두컴컴했고 저 멀리 촛불 하나가 은은하게 주변을 밝히고 있었는데 꽃을 따라 몸을 일으켜 나가보려고 했지만 앞에 웬 단단한 철창이 있었고 자신은 어떤 감옥 안에 갇혀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여긴 어디지? 라며 당황하고 있었는데 싸늘한 눈빛으로 한 여자가 다가와 오바나이 식사 시간이다. 남기지 말고 다 먹어서 어서 살을 찌우란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아가 작가는 그제서야 자신이 이번에는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가 되었다는 걸 알았고 자신은 지금 뱀 혈기의 사육장에 갇혀있다는 걸 깨달았죠. 오바나이가 받은 음식은 죄다 엄청나게 기름진 음식. 처음에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기도 했지만 밤마다 느껴지는 뱀 혈기의 시선에는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면 잡아먹겠다는 의지가 느껴졌기에 음식을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바나이 원작에서도 다른 남자 캐릭터에 비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몸집이 아주 왜소하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오바나이가 어릴 적 일부러 뱀 혈기에게 빨리 잡아먹지 않기 위해 금식을 했던 거였던 걸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죠. 아가 작가는 그렇게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곳은 오바나이가 남긴 음식 때문에 쥐들이 들끓게 되며 정신이 나가버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매일 맞더라도 태양을 보고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좁은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건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고문이었죠. 아가 작가는 도대체 내가 이 캐릭한테는 왜 이딴 설정을 불어넣은 거냐며 밤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바나이는 자신의 친척들에게 의해 꺼내졌고 드디어 해방인가? 라는 생각으로 기뻐했는데 오바나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뱀혈기였죠. 뱀혈기는 도대체 뭘 하는데 이 아이는 살이 이렇게 찌지 않는 거냐며
빨리 이 아이를 잡아먹고 싶으니 살을 찌우라고 화를 냈고, 그 과정에서 열이 받은 배멸기는 오바나의 친척 여자 한 명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잡아먹긴 아까우나 그래도 피맛은 보고 싶다고 했죠. 그때 옆에서 오바나의 엄마는 그러면 혹시 이 아이에게 상처를 내어 그 피를 드시는 건 어떻냐고 제안했고, 배멸기는 그게 좋겠다며 잠시 고민을 하다가 오바나의 입을 자신의 입처럼 만들어주겠다고 오바나의 입을 쭉 찢어버렸죠. 그 오바나이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오바나이 속 악어 작가는 대체 왜 이렇게 참혹한 짓을 하냐며 제발 꿈에서 깨고 싶다고 애원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 뒤 다시 감옥에 갇힌 오바나이는 네 녀석이 밥을 잘 처먹지 않아서 우리들이 배멸기님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어서 먹으라고 구탈당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가족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냐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며 오바나이를 꾸준히 괴롭혔죠. 오바나이는 그렇게 절망 속에서 살던 중 감옥에 살고 있던 쥐들이 뭔가에 놀라 도망가다가 찍 하는 소리를 내는 걸 들었는데, 그것을 보니 하얀 뱀 한 마리가 들어와 쥐를 잡아먹고 있었고, 이 뱀은 오바나이와 함께 있던 카브라마루구나 라며 반겼습니다. 오바나이는 그렇게 카브라마루만이 자신과 교감해주는 친구가 되었고 쓸쓸한 감옥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바나이는 친척에게서 너에게 이렇게 밥을 가져다 주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기쁜 표정을 보게 되었고, 그 모습에 열이 받아 그렇다는 건 너네도 곧 모두 그 혈기에 죽게 되겠구나 라고 씩 웃었습니다. 원작의 전개를 알고 있는 오바나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여기서 탈출했다는 이유로 친척들이 뱀혈기에게 한 명 빼고 전부 몰살당하기 때문에 그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벌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기뻐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죠. 오바나이는 이제 곧 뱀혈기가 자신을 잡아먹으려 할 테니 필사적으로 탈출하려고 숟가락을 사용해 감옥 뒤편의 벽을 깎아냈습니다. 다행히 카브라마루가 들어온 틈을 깎아내다 보니 자신이 나갈 틈이 생겼고, 오바나이는 그 틈을 그대로 빠져나와 도망갈 수 있었죠. 오바나이는 이제 계속 도망가다 보면 이 당시 염주인 신주로가 나와서 뱀혈기를 대체해주겠지? 라고 생각했고, 이 다음부터는 그래도 크게 참혹한 일은 없으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역시나 뒤쪽에서는 뱀혈기가 빠르게 쫓아오기 시작했는데, 오바나이는 신주로 빨리 나와 어딨어? 라고 소리쳤죠. 그러다가 오바나이는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 뱀혈기는 어느새 오바나이 앞에 다가왔습니다. 히히, 역시 탈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 네 친척이 빠르게 보고해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놓칠 뻔했구나 라고 하며 오바나이의 팔다리를 뜯어버렸죠. 오바나이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아플싸, 내가 괜히 그 친척에게 뭔가 여유로운 발언을 해버려서 그 친척이 내 행동을 몰래 살펴봤던 거였구나 라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오바나이는 뱀혈귀에게 산채로 뜯어먹히는 고통을 당했는데, 의식이 흐려져가는 도중에 저 멀리서 화염의옥 검술이 날아왔고, 오바나이는 아씨 이제 오면 어떡해 라며 눈을 감게 되었죠. 그렇게 다시 눈을 뜨게 된 악어 작가, 분명 눈을 떴는데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건지 당황했고, 옆에서 교메이 선생님 저희 배고파요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리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귀칼 작가를 보내게 된다면 어떻게일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악어 작가 랭고 큐조로와 이구로 오바나이가 되어 처절한 인생을 경험한 뒤 교메이가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소홀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메이가 되어버린 악어 작가,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당황했고 앞을 더듬더듬대면서 일어났죠. 원작 속 교메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열병을 앓았고 그로 인해 시력을 상실해 맹인으로 살게 되었는데, 어릴 적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교메이는 다른 감각이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되었고 주변의 소리로 사물을 인식하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악어 작가는 그러한 과정이 없이 바로 교메이의 몸에 들어가다 보니 교메이가 느끼는 감각이라는 게 바로 느껴지지 않았고 엄청나게 헤매일 수밖에 없었죠. 악어 작가는 내심 피할 때 주들 중 최강의 전력으로 설정해놓은 교메이가 되었음에 그나마 좀 편하려나 싶었지만 이미 앞이 안 보인다는 것에 험난한 난이도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시간이 지나자 더듬더듬 걸어다닐 수는 있었는데, 교메이가 거둔 아이들은 교메이가 갑자기 더듬더듬거리자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지금껏 별 문제 없이 자신들을 케어해주다가 몸이 안 좋아졌는지 헤매는 모습을 보이니 든든한 보호자를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교메이가 거둔 아이 중 카이가쿠도 있었는데 카이가쿠는 선생님이 갑자기 적골이 되어버렸으니 우리끼리라도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의 선생님은 그저 짐덩어리일 뿐이라고 선동을 했고 그래도 귀가 아주 밝았던 교메이는 카이가쿠의 존재를 인식한 후 그대로 카이가쿠에게 다가가 손찌검을 했죠. 악어 작가 입장에서는 카이가쿠에게 배신을 자주 하는 특징을 넣어왔다는 걸 알았기에 초장에 기강을 바로잡아 놓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카이가쿠는 묵직한 교메이의 손바닥에 뺨을 맞고 쓰러져 기절해버렸고 아이들은 그 온수에 있던 선생님이 갑자기 변했다며 두려워했죠. 교메이가 거둔 이 아이들은 모두 고아들 교메이의 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살았던 터라 어른들의 숱한 괴롭힘을 당해왔었는데 교메이마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때린다는 것에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카이가쿠는 정신을 차리자 곧바로 가출을 해버렸는데 한밤중에 나갔다 보니 산을 내려가다가 그만 혈귀를 만나고 말았죠. 카이가쿠는 그 혈귀에게 나를 잡아먹지 말고 저 위에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에 있는 아이들이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그의 그 혈귀는 그곳은 내가 싫어하는 등꽃향이 피어져 있어서 다가갈 수가 없다고 했고 카이가쿠는 내가 그 향을 꺼트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 혈귀를 부추겼죠. 한편 교메이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가 일단 카이가쿠를 배신하지 못하도록 손을 써놓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밖에서는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교메이는 벌써 혈귀가 들어온가 싶어 황급히 소리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의 신음소리만이 들렸고 혈귀는 어디에 있는지 분간할 수 없었는데 순간 자신의 허벅지에 혈귀의 이빨이 박히는 느낌이 들었고 교메이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허벅지를 물고 있는 혈귀를 주먹으로 때려 날려버렸죠. 그러자 그 혈귀는 인간 주제에 꽤나 힘이 강하구나 라고 하며 다시 덤벼들었고 둘은 치열한 난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원작 속 교메이는 혈귀와 맞붙었을 때 혈귀가 어디에 있는지 감각으로 느꼈기 때문에 압도하며 패죽일 수 있었지만 지금의 악어 작가는 교메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감각을 깨어내지 못했고 혈기가 보이지 않으니 그저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근육질이 아니더라도 피지컬 하나는 타고난 교메이였기에 막 휘두르는 주먹으로도 그 혈기를 배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메이 역시 다리 쪽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피를 많이 흘려 쓰러지게 되었죠. 몇 시간 뒤 정신을 차린 교메이 당신을 아이들을 살해한 죄로 체포하겠다 라는 목소리와 함께 수많은 경찰들이 교메이를 둘러싸았고 교메이는 나는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곳에 당신 말고 누가 이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있느냐고 그대로 끌고 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마구 날뛰고 있는 교메이의 모습을 봤다는 사유의 증언은 확실한 증거가 되었죠. 교메이는 억울했지만 자신이 어차피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다 보니 탓할 사람도 본인이었고 곧 있으면 우베야시키 당조가 찾아와 이곳에서 꺼내줄 테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았죠. 그렇게 교메이는 아이들을 여러 죽인 죄로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사형수로 복역을 하고 있던 중 사형 집행을 하루 앞둔 날 마침내 우베야시키 당주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교메이는 드디어 여기서 풀려나는구나 라며 기뻐했고 그와 면담을 하게 되었죠. 우베야시키 당주는 교메이에게 혹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교메이는 다 혈기의 습격 때문이었다고 설명을 했죠. 그의 우베야시키 당주는 나는 혈기의 존재를 믿으며 당신의 말도 믿을 수 있다고 했고 하지만 이곳에서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당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로 만족하고 떠나라고 하며 그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교메이는 이게 무슨? 나를 꺼내주려고 온 게 아니냐며 소리쳤는데 우베야시키 당주는 그저 미안하다고 말하며 떠나게 되었죠. 우베야시키 당주는 만약 교메이가 귀살대로서 쓸모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교메이를 꺼냈을 테지만 교메이는 혈기와의 싸움에서 얻은 부상, 다리를 계속해서 절었기 때문에 귀살대 검사로서 써먹을 수 없겠다는 판단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교메이는 그 다음날 교소형에 처하게 되었고 악어 작가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또 이번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악어 작가는 이제 드디어 끝났나 싶었는데 이봐 뭐하고 있는 거야? 빨리 이 산에 있는 혈기들을 잡아야 하지. 너 적당한 혈기 잡아서 출세하고 싶다며? 그런데 너 이름이 뭐였더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악어 작가는 이번에는 또 누구로 빙의 된 거지? 라며 주변을 둘러봤고 자신의 허리춤에 일륜도가 있길래 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죠. 악어 작가는 화들짝 놀라며 얘는 내가 이름을 안 줘줬었는데? 라며 당황했고 그가 바로 많은 귀칼 독자들에게 큐브 스테이크 선배라고 불리우는 극 캐릭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그가 나오자마자 죽는 나타공원산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고 이곳에 있다간 루이에게 좋을 테니 어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하고 그대로 뛰어나가기 시작했죠. 악어 작가는 이번엔 죽고 싶지 않다며 헐레벌떡 뛰어가고 있다가 주변에 있는 나무 뿌리에 걸려 그에 굴렀고 산 비탈길을 따라 대굴대굴 구르다가 무언가와 부딪혀 멈추게 되었습니다. 악어 작가는 죄송합니다. 덕분에 살았네요 라고 했는데 건방진 자식
감히 이 몸에게 몸통박치기를 했겠다? 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쪽을 보니 루이가 있었고 그 앞에는 탄지로가 긴장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루이는 한참 탄지로와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큐브 스테이크가 굴러와 부딪혀버린 거였죠. 루이는 그대로 팔을 뻗었고 아우 작가는 안돼! 라고 소리쳤지만 순간적으로 온몸이 날카로운 거미줄에 베어버리며 아우 작가는 큐브 스테이크 조각처럼 온몸이 조각조각 나 죽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에 눈을 뜨게 된 아우 작가. 분명 큐브 스테이크가 된 몸은 죽었는데 어째서 온몸에 힘이 없고 이렇게 타한타한 고통이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고 가슴이 답답해 기침을 하자 피가 튀어나오게 되었죠. 그러자 괜찮으시냐고 아마네가 뛰어와 물수건을 줬습니다. 아우 작가는 자신의 몸을 보니 온몸에 피부병이 퍼져 있었고 주변은 아주 고급진 가구가 가득해 보였기에 자신이 귀할대 당주인 우베야키 카가야가 되었다는 걸 알았죠. 카가야는 귀할대 최고 수장이지만 전투력은 0에 가까운 사실상 불치병 환자였고 무장 때문에 얻게 된 저주로 인해 평생을 고통받다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카가야는 조상들이 쌓아놓은 부 덕분에 안락함을 누릴 수도 있었겠지만 음식을 먹어도 전혀 맛을 느끼지 못했고 먹는 즉시 다 토해버리게 되었으며 아무리 좋은 옷감의 옷이나 침구류를 사용해도 몸의 피부병 때문에 스치기만 해도 칼에 베이는 것 같았죠. 아우 작가는 매일매일 번져가는 자신의 병이 무장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혈기로 만들 때마다 늘어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베야키 당주가 그토록 무장을 증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우 작가는 내가 왜 대체 이런 만화를 그려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멘탈적으로 무너졌고 심신이 지친 상황이다 보니 귀할대에 대한 운영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그동안 우베야키 역대 당주들은 이 고통을 못 견뎌 자살하는 경우도 많았기에 병이 악화된 상태에서의 삶이란 악어 작가에게 최악의 고통 중 하나였죠. 그렇게 예민한 상태에서 미래의 결말을 알고 있다 보니 정기 주합회의에서도 주들에게 어차피 지금 상태로는 무장을 못 죽인다며 절망을 심어줬고 주들은 정신적 지주였던 상주가 저런 식으로 변했다 보니 사기를 이뤄가기 시작했죠. 그런 중 드디어 탄지로와 네리코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지금부터는 무장을 죽일 수 있는 전개로 흘러가겠지만 어차피 자신은 무장의 저택으로 찾아와 죽을 거라는 생각에 여전히 절망했습니다. 그 뒤 나타공원 사이에 있던 탄지로 네리코를 귀할대 본부로 불러내 조합재판에 끌어내려고 했죠. 하지만 우베야키 당주는 몸이 너무 아파서 쓰러져 있다가 아마네의 부축으로 겨우 몸을 일으켰는데 밖에서는 풍주 사네미가 소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네미는 네리코가 들어있는 상자를 칼로 찔렀고 그것에 열이 받은 탄지로가 사네미를 머리로 받아버리게 되었죠. 그의 사네미가 칼을 빼어 감히 혈기와 함께 있는 귤 반도 모자라 귤을 공개했다며 그대로 탄지로를 베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베야키 당주는 그만두라고 말렸지만 사네미는 맨날 뒤에 숨어있기만 하는 당신은 그냥 잠자코 보기나 하라며 탄지로를 단칼에 베어버렸죠. 원작과 달리 사네미에게 지금의 우베야키 당주의 말은 전혀 영향력이 없었는데 아고 작가는 맨날 아프다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터라 주들이 사실상 귀살대의 모든 운영을 해왔던 거였고 우베야키 당주는 그저 돈을 대는 물주의 역할이 되어버린 지 꽤 되었었습니다. 우베야키 당주는 그만두라고 소리를 계속 쳐봤지만 사네미는 그대로 나무 상자 안에 있는 네리코를 꺼내 일륜도로 베어버렸죠. 우베야키 당주는 유일한 귀칼 가는 희망인 카마도 남매가 그렇게 쓰러지자 이제 전부 다 끝이라며 쓰러졌고 계속되는 병의 악화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빨리 무장이 와서 자폭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부자는 우베야키 저택에 찾아오지 않았고 생각해보니 네리코가 없으니 부자는 굳이 귀할대를 습격하러 올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아가 작가는 피를 토하면서 죽어갔고 이 세계관에는 왜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캐릭터밖에 없냐며 다음번에는 그나마 난이도가 쉬운 미치르가 되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이 목을 억제였고 다시 한번 살아난 기분으로 눈을 떴는데 눈을 뜨자마자 우당탕탕 소란이 들려왔고 이번엔 또 뭐냐며 몸을 이렇게 세웠는데 걔냐가 형 아빠가 또 엄마를 때리고 있어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사네미가 된 아가 작가는 일어나자마자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있다는 이야기에 화들짝 놀라 도서로 가봤는데 덩치와 최소 180은 되어 보이는 건장한 사내가 아주 왜소한 체구를 가진 여자를 술에 취해 때리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사네미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왜 죄 없는 엄마를 때리냐고 아빠를 말려봤지만 사네미의 아빠는 어디 건방지게 반항을 하냐며 사네미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사네미는 아빠의 엄청난 완력에 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얻어맞았습니다. 그러자 사네미의 엄마는 왜 아이를 때리냐며 사네미를 감쌌고 그런 아내를 그는 사정없이 때리기도 했죠. 사네미의 아빠는 그 다음날 술에 깨면 자신이 처자식을 때렸다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렸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술만 마시면 그렇게 행복해져서 아이들과 엄마를 때리곤 했습니다.
사이미는 이런 미친 가정사를 굳이 왜 넣어놨을까? 이런 건 그저 자극적 설정일 뿐 어떤 교훈도 주지 못할 거란 걸 사실 알았지만 어차피 가사의 캐릭터가 당하는 건데 뭐 어때? 라는 생각으로 한 것이 이렇게 자신이 직접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사이미는 그래도 곧 아빠가 전개에 따라 죽게 될 터이니 조금만 참자고 생각했고 역시나 아빠는 술에 취해 이웃 사람들과 싸우다가 칼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사이미의 아빠는 이전부터 술만 취하면 개가 된다는 걸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그의 죽음을 대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사이미는 이제 우리 가족에게 평화가 찾아왔나 싶었지만 그 다음의 문제는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아빠가 죽자 엄마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고 사이미는 언제 엄마가 혈기되어 찾아올지 모르기에 항상 긴장을 해야 했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유독 엄마가 늦게 들어왔고 동생들은 삐약삐약 엄마가 걱정된다고 불어제꼈기에 사이미가 직접 엄마를 찾아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악어 작가는 본능적으로 바로 오늘이 엄마가 혈기가 되고 자신이 엄마를 죽이게 되는 최악의 전개가 일어나는 날이라는 걸 깨달았죠. 생각해보니 자신이 만들어 놓은 사이미의 서사는 귀가 캐릭터 중에 최악의 최악을 달리는 것이만큼 전개를 그대로 따라갔다가 멘탈이 박살나버릴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누가 자꾸 나를 이 세계관의 캐릭터들에게 빙의시키는 줄 몰라도 이제부터는 절대 놀아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사내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는 이미 혈기된 엄마가 동생들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미는 그의 엄마를 절대로 죽일 수 없으니 차라리 그냥 엄마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겠어 라고 생각했고 그대로 엄마에게 자신의 몸을 내주었죠. 그렇게 사내미 엄마는 사내미를 덮쳤고 몸 이곳저곳을 날카로운 손톱으로 갈갈기 찢었습니다. 악어 작가는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이 고통에 비명을 질렀지만 이걸로 사내미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고통에 정신이 잃은 사내미 몸의 고통과 함께 다시 눈을 떴는데 여전히 자신의 몸은 사내미였고 자신의 앞에 엄마가 태양빛에 고통스럽게 소멸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개냐가 뛰어와 형이 엄마를 죽였다며 살인자라고 울부짖었죠. 사이미는 이게 뭔 일인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사내미의 피는 혈기들을 취하게 만드는 희귀혈. 사내미의 엄마는 사내미를 공격한 뒤 그의 피냄새를 맡고 그대로 만취해 아침까지 쓰러졌고 그대로 태양빛에 타 소멸해버린 거였습니다. 사이미는 이 지독한 운명에 치를 떨었고 그렇게 된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긴다며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게 되었죠.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앞으로 있을 사내미의 전개를 피할 수 있다면 싼값이라고 생각하며 쓰러졌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정신 차리라고 누군가 뺨을 툭툭 때렸고 그를 쳐다보니 그는 바로 사내미에게 귀할대 교육자를 소개시켜주고 귀할대로 이끌어준 마사치카였죠. 악어 작가는 어째서 아직 사내미의 몸인 거지? 라며 당황했는데 조심해! 라는 말과 함께 마사치카는 사내미를 옆으로 밀었고 한 혈기의 공격에 몸이 꿰뚫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내미는 엄청난 분노와 눈물이 터져 나왔는데 사내미가 되자 그동안 쌓은 마사치카와의 우정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고 그대로 뛰어가 그 혈기를 베어주게 되었죠. 마사치카는 사내미에게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유언을 한 뒤 죽게 되었고 사이미는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허망감에 흐느껴 울게 되었습니다. 그 감정은 마치 심장을 찢어지게 만드는 고통이었죠. 그렇게 그는 슬픔에 잠겨 정신을 잃게 되었는데 눈을 떠보니 자신은 어떤 대나무 수련장 안에 있었고 황급히 어떤 귀할대원 한 명이 뛰어와 지금 화주 코초 카네기님이 혈기에게 살해당하셨다고 알렸죠. 사이미는 그 말에 지금 시간이 계속 이동하는 건가 싶었고 그 귀할대원을 따라 카나의 시신을 보게 되었는데 보자마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과 함께 또다시 심장이 찢어지듯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원작의 사이미는 카나에를 사랑하고 있었고 사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생각보다 쓰리고 멘탈적으로 무너지게 했죠. 사이미는 사랑하는 엄마와 가장 친한 친구, 사랑하는 여자를 혈기에 의해 잃게 되다 보니 혈기만 생각해도 온몸이 치를 떨 정도로 혐오감이 생겼고 자신도 모르게 엄청나게 흉폭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이미가 된 악어 작가는 무언가를 증오하는 삶을 살며 아무리 혈기들을 죽이고 또 죽여도 자신의 마음속 앙금이 풀리지 않았는데 마치 자신도 모르게 인간성을 잃어버린 괴물이 되어버린 것 같았고 그 누구든 이런 상황이 되면 사내미처럼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악어 작가는 오늘도 어김없이 사내미로 혈기를 죽이고 나서 집에 들어와 잠에 들었는데 교매의 목소리가 들리며 신하들과 정신 차려라 이대로 가다간 모두 죽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사내미의 눈앞에는 상인의 코쿠시보가 있었고 자신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 코쿠시보의 공격에 잠깐 기절을 해 있었던 모양이었죠. 그때 무이치로와 게냐가 목숨을 건 일격으로 코쿠시보를 몰아넣었고 사이미는 교메이와 함께 각자의 호흡으로 코쿠시의 목을 쳐내고 소멸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미는 그 과정에서 손가락 2개가 날아갔고 게냐의 몸은 혈기가 소멸하는 것처럼 바스라지기 시작했죠. 사이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가족이자 지켜야 할 존재가 이렇게 죽는다는 것에 또다시 억장이 무너졌고
이 캐릭터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승리를 줬다며 후회했습니다. 그때 찐 사내미의 영혼이 나와 악어 작가의 싸대기를 후려 갈겼고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어째서 내 설정을 이따구로 해놨냐고 분노했죠. 악어 작가는 나름 마지막에 훈훈하게 웃는 장면을 넣으면 사람들이 감동받을까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고통만 받는 캐릭터가 될 줄은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사이미는 아직 넌 혼이 덜 났다며 다른 녀석들에게도 그렇게 사과하길 바란다면서 사라졌고 악어 작가는 잠깐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다시 눈을 뜨게 되었죠. 악어 작가는 눈을 뜨자마자 온갖 매질을 당하고 있었고 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말로 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관아의 관리로 보이는 이가 하쿠지 네 녀석의 소매치기는 손을 잘라버려야 멈추겠느냐고 정신 차릴 때까지 무렵해라고 했고 악어 작가는 이번에는 아카자의 과거인 하쿠지가 되어버렸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 앞에 가자 곧바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하쿠지가 소매치기를 하다가 관아에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목을 메어 자살을 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악어 작가는 이미 그 전개를 알고 있었지만 막상 자신의 현실이 되니 구역질이 나오며 구토하게 되었고 어린아이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비극에 멘탈이 부서져갔죠. 그뒤 하쿠지는 부모를 모두 잃은 고아로서 살아가기 위해 힘겨운 뒷골목 생활을 했는데 매일매일이 폭력과 범죄에 노출되어 살아갔고 몸과 마음은 그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하쿠지는 케이조를 만나게 되었고 케이조에게 흠씬 얻어맞은 뒤 그의 도장으로 날아가게 되었죠. 악어 작가는 그나마 그곳에서 코유키와 만나 사랑에 빠져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지만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 버렸고 눈 깜짝할 새에 코유키는 성인이 되어 혼인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악어 작가는 이제 곧 또다시 비극이 찾아올 거란 생각에 우물을 막아버리기도 했는데 케이조와 코유키는 이웃 도장에서 선물한 독이 든 떡을 먹고 피를 토하며 죽어갔죠. 하쿠지는 내게 왜 이러냐고 절망을 했는데 이웃 도장의 인간들이 찾아와 뭐야 이 자식은 안 죽었네? 라며 하쿠지를 죽이기 위해 덤벼들었고 하쿠지는 분노해 그 이웃 도장의 사람들을 전부 패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악어 작가는 이제 제발 그만 겪고 싶다며 휘칼이 이런 식으로 만든 거 후회하고 있으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는데 그때 무장이 나타나서 이곳에 혈기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왔더니 왜 울보 한 마리가 있느냐며 웃었고 하쿠지는 모든 걸 포기한 심정으로 부장에게 걸어갔죠. 부장은 그대로 하쿠지의 머리통을 손으로 뚫어버렸고 자신의 피를 주입해 혈기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는데 주변에는 온통 쓰레기 더미들이었고 행색이 초라해 보이는 한 유녀가 밥만 축내는 식충아 죽어버려 라고 하며 자신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악어 작가는 숨이 막혀 발버둥을 쳤고 겨우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로 보이는 그 여자는 어디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냐며 침을 뱉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유녀들 역시 이 아름다움이 기준인 유곽에서 최악체의 인간이라며 그를 멸시하고 조롱했죠. 악어 작가는 그 말에 자신이 못생기게 설정해놓은 규타로가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돌을 던지자 자존감이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동생 우메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우메는 엄청나게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메만 쳐다보며 황홀해 했죠. 규타로는 그의 부들부들거리며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우메로 빙이 되었어야 했는데 하필이면 왜 규타로로 빙이 되었냐고 한탄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그래? 그럼 우메가 되어보던지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눈을 떠보니 악어 작가는 자신이 우메가 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며 기뻐했는데 곧바로 어떤 사무라이 손님이 방에 들어와 자신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기 시작했고 악어 작가는 아무리 유연하지만 이런 행위에 대해 거부감이 있던 터라 그 손길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은 어디 비싼 척을 하냐고 너는 그저 인간 이하의 그저 상품일 뿐이라며 비하를 했죠. 그의 우메는 열이 받아서 더욱 자존심을 부리며 거부를 했는데 그 손님은 우메에게 손찌검을 하며 우메를 지금까지 돌봐준 규타로 욕까지 한껏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로 옷을 벗기로 하자 화가 난 우메는 비녀로 그 사무라이의 눈을 찔러버렸고 사무라이는 화가 나 그대로 주먹으로 우메를 때려 기절시켜버렸죠. 그리고는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에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우메를 끌고 뒷마당으로 갔고 몸에 기름을 끼얹은 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 최악은 바로 불에 타 죽는 것이라고 했던 만큼 악어 작가는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질렀고 그때 머릿속에서 우메가 되고 싶다고 한 건 뜨거운 불맛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였지 라는 목소리가 들렸죠. 악어 작가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이 예쁜 캐릭터를 살아있는 상태로 태울 생각을 하다니 난 사이코패스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대로 빨리 죽었으면 고통이 끝났겠지만 우메는 불에 태워져 온몸에 화상을 입었음에도 죽지 않고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쓰러져 있었죠. 그
그때 규타로가 와서 엄청난 절규를 했고 왜 이 세상은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냐며 관리인가 그 사무라이를 낫으로 베어주겠는데 그 과정에서 규타로 역시 칼에 맞아 큰 부상을 입게 되었죠. 규타로는 그렇게 우매를 업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길을 걷다가 상현이 도마를 만나게 되었고 악어 작가의 의식이 흐려지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악어 작가는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 대나무 숲에 있었고 이번에는 또 누가 된 거지? 라는 생각에 주변을 둘러보니 옆에 타마요가 있는 걸 보게 되었죠. 그래서 혹시 자신이 유시로인가 싶었지만 옆에 타마요가 왜 그러시죠 부장님? 이라고 하는 바람에 자신이 부장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악어 작가는 부장이면 내가 굳이 태양을 극복하겠다는 뻘짓만 하지 않으면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것 참 다행이라고 조용히 어둠 속 왕으로 호화롭게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했죠. 부자는 자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 캐릭터, 압도적인 힘과 카리스마, 거기에 잘생긴 외모까지 이 캐릭터라면 악어 작가 본인의 현실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저 앞에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누군가가 걸어왔고 악어 작가는 그를 보고 섬뜩하게 놀라고 말았죠. 그는 바로 귀칼 세관 최강자, 다시 만들어 놓은 최강의 사이 캐릭 요리이치. 이 다음 단계는 요리이치가 찢겨나갈 게 뻔했기에 악어 작가는 그대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리이치는 그대로 쫓아가 해요 공격으로 무자를 베어버리며 어딜 도망가냐고 싸늘하게 말했죠. 무자는 엄청난 고통 속에 허덕이며 요리이치 난 더 이상 인간을 해치지 않고 조용히 살겠어 제발 나를 그냥 보내줘 라고 했는데 요리이치는 이봐 악어 작가 네가 열심히 만든 캐릭터 컨셉을 그런 식으로 포기하면 되나? 라고 했습니다. 악어 작가는 그 말에 당황하며 뭐? 악어 작가? 너네가 악어 작가인 걸 어떻게 알았지? 라고 했죠. 요리이치는 피식 웃으며 그거야 내가 너를 이 세계관에서 구르게 한 인간이니까 그렇지 라고 했습니다. 악어 작가는 너 누구냐? 라고 정색을 했고 요리이치는 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라고 답했죠. 악어 작가는 너 따위가 지금껏 나를 그런 고통에 빠뜨렸느냐고 분노하며 턱을 뻗어 공격했는데 요리이치의 몸에 있는 종타쿠는 가뿐히 그 공격을 베어넘긴 다음 무장의 몸을 다시 베어버렸습니다. 악어 작가는 그 고통에 비명을 지르다가 이 녀석과 싸우면 이길 수가 없음을 깨닫고 너 내가 만든 귀멸 칼날을 재밌게 보고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그렇다면 원작자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소리쳤죠. 그의 종타쿠는 물론 귀칼 재밌게 보고 귀칼 덕분에 유튜브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말이야 그래도 네가 귀칼을 인기가 많은 졸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열받거든 이라고 다시 악어 작가에게 다가갔습니다. 악어 작가는 대체 귀칼이 뭐가 졸작이냐고 전세계에 엄청난 흥행돌풍을 일으킨 명작이라고 소리쳤죠. 종타쿠는 그래? 그럼 하나하나 내가 너를 베어버려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라고 하며 해외호흡을 시전했습니다. 너는 12개월이라는 강력한 상위급 혈기 집단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있는 6마리의 하연 중 루이와 엠무를 제외한 4마리의 하연은 무장히 죽이겠지. 그건 네 녀석이 그들의 에피소드를 만들기 싫어서인 거 아냐? 라고 했죠. 그러자 악어 작가는 아니야 그건 무장의 장성을 보여주기 위해 하연들을 숙청해버린 거였어 라고 변명을 했고 종타쿠는 무장의 잔혹성은 혈기들에게 넣어놓은 저주와 탄주의 가족을 몰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필이 되었는데 너는 처음에 호기롭게 12개월을 만들었다가 12마리나 되는 혈기들에게 스토리를 부여하는 게 막막해서 무장의 손을 빌려 그냥 죽여버린 거야. 12개월의 혈기만큼 귀할 때 줘도 9명이나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 귀칼을 장편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역량이 딸려서인지 종가에 드러내고 급전개로 끝낸 거라고 볼 수 있지 라고 했죠. 악어 작가는 그의 부들부들대면서 독자들은 원래 쓸데없이 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아 진료한다고 라고 소리쳤고 종타쿠는 그대로 해협으로 악어 작가의 목을 쳐버리며 원피스 모르냐? 100권이 넘게 나왔다 임마. 독자들은 너무 쓸데없이 길게 끄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길이감은 애정을 가진 독자들에게 훨씬 더 기대감을 준다고 라고 했죠. 악어 작가는 그 하얀의 혈기들을 쓸데없이 죽인 것은 인정하겠어 라고 했고 종타쿠는 그리고 너는 캐릭터들 분량 조절도 실패했어. 주인공의 오른팔격인 제니치와 이노스케는 가면 갈수록 들러리 역할을 하면서 다른 주들에 비해 현저하게 존재감이 떨어지고 탄지로와 이어지는 카나오는 심지어 무잔절을 제외하고는 탄지로와 함께 싸우는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지도 않았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악어 작가는 그건 아무래도 주들이 훨씬 인기도 많고 해서 걔네 분량을 더 넣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했고 종타쿠는 그래? 뭐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치자 초반부부터 꾸준히 탄지로에게 영향을 줬던 기우나 시노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았지. 그리고 무한열차에서의 큐즈로 유곽에서의 탱갱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매력을 잘 표현을 했어. 그리고 대장의 말편에서 미치로야 무이치로까지만 해도 아쉬운 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지.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탄지로가 주들과 함께 엮임을 펼쳐가는 기존 공식이 깨지면서 교메이나 사네미는 그냥 최종구매에서 탄지로와 따로 싸우게 만들었고 심지어 오바나이는 무잔절 말고는 제대로 된 본인의 에피소드가 아예 없잖아. 대장장의 마을편에서 무이치로가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공격을 탄지로와 엮이면서 되찾는 것처럼 사내미 교메이 오바나이 역시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맞았겠지. 그런데 급작스럽게 최종 국면에서 전개해서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해버리는 건 역량 부족이 확실하다. 그리고 분명 상위 도마 같은 경우는 만생학교 사이비 교주라는 흥미로운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에피소드로 써먹지 않고 곧바로 무한성을 불러들인 것도 귀칼을 보다 짜임새 있는 작품을 만들기보단 빨리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느꼈다고 본다. 악어 작가는 종타쿠가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에 아무 대꾸를 하지 못했고 종타쿠는 계속해서 밀어붙였죠. 심지어 네가 만든 설정에는 허점도 엄청나게 많이 존재해 귀살대 선별시험 방식 자체도 모순투성이다. 선별시험이랍시고 곧바로 시험자들을 혈기에 있는 곳으로 몰아넣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만 뽑겠다? 그리고 거기서 죽는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겠다? 그게 제대로 된 시험 맞나? 라고 했고 악어 작가는 그건 어차피 약한 인간은 혈과의 싸움에서 버티지 못하니까 그 참혹함을 알려주려고 한 거야 라고 대꾸했죠. 그래서 종타쿠는 다시 한번 악어 작가를 배워버리면서 그럼 아오이 같은 전투에서 빠진 애들이나 혈교와의 싸움을 뒷수습하는 애들이나 정보를 캐는 귀살대원들은 뭐냐고 모든 애들을 전투원으로 쓰는 거면 그 선별시험 방식이 이해가 가지만 네가 만들어놓은 그 다른 설정 때문에 앞뒤가 안 맞게 된다고 했습니다. 악어 작가는 미안하다고 일단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 설정을 덧붙이다 보니 모순이 생겼다며 순순히 인정했죠. 그리고 귀살대의 계급은 도대체 뭘 그리 많이 나눠놨으며 주말고는 사실상 다른 계급들의 활약이 전혀 없지 않냐고. 수많은 계급이 존재하면 주 바로 밑에 검사들 역시 강할 것이고 어떤 이는 주만큼 강한 이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 계급 간의 차이가 작품에서 전혀 나오지 않으며 심지어 탄지로 일행들은 끝내 주가 되지도 않고 귀살대가 해체되어버리는 카타르시스 없는 조직을 만들어놨다고 했습니다. 악어 작가는 그래도 귀살대의 조직은 좀 그렇긴 해도 주인공들은 나름 잘 만들어놓지 않았냐며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는데 종타쿠는 탄지로는 급전개로 갑자기 아빠의 회상으로 내비친 세계를 얻는다거나 피가 이어지도 않은 요리치의 유지를 받들어 갑자기 해협 13행을 사용한다거나 설득력이 다소 떨어지는 설정해놓고 그런 말이 나오느냐고. 심지어 네즈코는 인간을 먹지 않아도 2년 만에 상현을 웃돌 정도로 강해진 캐릭터로 설정해놓고 최종면 때는 꽁꽁 숨어 싸우게 하지도 않은 건 무슨 경우냐고. 탄지로가 끝까지 요리이치보다 강해지지 못한 상태로 끝난 것도 소년 액션만에 어울리지 않았다고 하며 배워버렸습니다. 악어 작가는 사실 마지막이 되니까 빨리 언제 종료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팔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서 네가 창자의 고통을 알아? 라고 울부짖었죠. 종타쿠는 너 혼자서 명장을 만들 자신 없었으면 나를 불렀어야지. 그나마 엄청나게 위협적이었던 무자는 뜬금없이 약물 중독으로 약해지고 사실상 칼로 이긴 게 아니고 타마의 약물로 이긴 거 아님? 그럼 제목을 귀멸의 약물로 해야지. 왜 칼날이라고 해? 심지어 무잔이 궁지에 몰리자 갑자기 거대 베이비로 변해서 난리치는 건 진짜 추악한 그 자체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악어 작가는 나는 일부러 무잔을 아기의 모습으로 변하게 해 원초적인 욕망이 가득한 그런 추악한 상태를 표현하고자 한 거야. 추악하다고 느꼈으면 아주 잘 표현한 거 아닌가? 라고 물었고 종타쿠는 그 추악하다는 표현은 무잔이 아닌 작가인 너한테 한 표현이었다. 그래도 한 만화의 최종 빌런인데 포스가 상현의 코쿠지보다 없으면 어떡해? 라고 했습니다. 악어 작가는 그래도 어쨌든 귀멸의 칼날을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해피엔딩으로 만들어놨으니 결말은 좋은 거 아니냐고 했고 종타쿠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죠. 그래 결말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너는 그저 캐릭터를 죽이기만 하면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는 1차원적인 방식으로 이 작품을 그렸어. 물론 초율의 죽음? 아주 감동적이었지. 그런데 넌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될 캐릭터를 많이 죽여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다. 시노부는 도마를 잡기 위한 비장의 카드인 것 때문에 죽는 것이 꽤나 설득력이 있었고 교메이 역시 가장 고령의 베테랑주로서 희생당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지. 그런데 무이치로 같은 경우는 천재 검사이자 귀살대 주의 막내 포지션을 가진 캐릭으로 그를 죽이는 것보다 부상 정도로 끝낸 뒤 에필로그에서 완성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감동적이었을 거다. 그리고 오바나이 미치리 커플도 마찬가지지. 감동을 따진다면 그 커플을 죽이는 것보다 무지한전에서 큰 부상을 입고 눈을 잃은 오바나이를 끝까지 옆에서 사랑으로 감싸주는 미치리의 모습으로 에필로그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기분 좋은 감동을 불러일으켰을 거야. 그런데 굳이 그들을 죽여버린 것은 너의 인성을 걱정해야 할 근거가 되었지. 그러자 악어 작가는 그래도 그들이 다음 생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줬으니까 그들은 해피엔딩이라고 라고 소리쳤고 종타쿠는 악어 작가를 갈갈이 베어버리면서 그 환생 엔딩이 가장 최악 중의 최악이었다 임마. 뜬금없이 현대에서 다시 태어난 애들은 또 뭐야? 그런 에필로그는 지금껏 정든 캐릭터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애초에 그 엔딩은 네가 풀어놓은 여러가지 떡밥들을 그저 묻어버리기 위해 선택한 방법 아닌가? 너는 있어야 할 전개들을 까먹고 전개를 안 한 게 엄청나게 많아. 그 중에 몇 개만 꼽아보자면 기호와 시노부의 러브라인이다. 둘이 뭔가 꽁냥꽁냥하게 전개를 할 것 같이 해놨으면서 최종면에서 시노부의 죽음을 알고도 딱히 큰 반응이 없는 기호의 모습을 그려내 어처구니가 없었지. 또한 교메의 인생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었던 카이가쿠가
교메이와 만나게 되는 장면도 없이 그냥 제니치한테 퇴치당한 것도 허무했다 라고 했죠. 그러자 아거 작가는 듣고 보니 그저 자신이 빨리 연재를 끝내고 쉬고 싶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전개를 나아갔고 자신의 작품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귀칼이 돈이 많이 벌게 해줬지만 자신은 결코 만화가로서의 존경을 받게 되지 못할 거라는 걸 깨닫자 참회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이렇게까지 귀칼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줄 알았다면 좀 더 힘을 내서 매끄럽고 탄탄하게 스토리를 짜놓을 걸. 나는 정말 한심했구나. 다시 기회가 된다면 귀멸의 칼날을 새롭게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종탁구는 드디어 네가 네 잘못을 알았구나. 물론 귀칼은 방금 내가 단점만 꼽아서 그렇지 장점도 충분히 많이 있는 작품이다. 팬으로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획포를 한 것이니 상처를 받고 다음번에는 잘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고통을 많이 줬으니 이제 너의 세계로 돌아가라 라고 하며 마지막 해외호흡을 시원해 악어 작가의 몸을 베어버렸고 악어 작가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악어 작가는 현실 세계로 드디어 돌아왔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종타쿠 자식 가만 안 둘 거야. 널 법으로 고소하겠어. 아니 살인 청부업자를 시켜서 죽여버리겠어 라고 부들거리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악어 작가를 귀칼 세간에 불러온 김에 귀칼에 대한 아쉬운 점을 악어 작가에게 직접 말해보는 느낌으로 전개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통해 대리로 만족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